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7시가 되어서 저희 세미나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오늘 세미나에서 3회차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손은신이고요. 지난 2월에 이제 조경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기억 표현하기, 특히 도시공간에서 메모리얼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요. 일단 먼저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자 두 분이 계셔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드리면 저희 건축공간연구원에 같이 계시고 네거티브 헤리티지로 이제 최근에 연구를 많이 하셔서 오늘은 이제 헤리티지 관련된 쪽으로 조금 토론을 이어나가 주실 권영란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두 분 다 섭외에 응해주셔서 감사하지만 늘 감사했던 또 다른 분이 계신데 연극 평론하시고 그리고 명지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는 양근혜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근혜입니다. 제가 좀 잘 모르는 분야긴 한데 오늘 좀 네, 저도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조경과 예술의 접점이어서 특히 이제 예술적인 부분들, 특히 연극, 극예술 쪽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셔서 오늘 저희에게 오히려 더 많은 영감을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이제 발제를 하려고 하고요. 그 전에 저희의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계속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짧게 설명을 드리고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미나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세 번째 9월에 메모리얼 파트를 맡아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ULC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테고 저희 이제 조경과 예술 사이의 접점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조경, 예술, 그러니까 양 분야를 전공하시는 토론자분들을 함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인 연구 모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은 2022년 1월 5일 ULC 비오로 출간이 될 예정이니 많은 구매를 미리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작하는 10분 정도는 제가 이렇게 인사와 간단한 인트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발제문을 읽는 방식으로 그리고 중간중간 이미지들을 PPT로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하고 두 분께서 이제 토론문을 공유를 해주시면서 각자 맡으신 토론 부분을 정리해 주시는 시간이 30분 정도, 그리고 8시부터 10분 정도 쉬고 40분 토론을 해서 9시 전에 마치는 걸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미나 발제를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억 표현하기 메모리얼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 발제문은 ULC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같이 읽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라디오처럼 제 발제문을 들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부분은 기억이라는 주제가, 저희는 일단 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오늘 얘기하려는 기억, 그 메모리얼의 컨텐츠가 되는 기억은 예술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아주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의 한 문구를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이제 기원전 8세기경의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쓴 신통기라는 책에 시작하는 부분에 있는 문구입니다. 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네, 제우스의 딸들이시여, 힘차게 부르오니 우리에게 감미로운 노래를 선사하소서. 신들과 가이아가 태초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한 강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폭풍우가 휘몰아치면서 너울이 이는 망망대해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또 밝게 빛나는 별들과 그 별들 위에 하늘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려주소서. 또한 이들의 자식들이자 선을 베푸는 자들인 신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재산을 분배하고 직분과 명예를 서로에게 넘겨주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수많은 골짜기로 주름진 올림포스 산을 처음에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지 노래하소서. 올림포스에 사는 무사히 여신들이여,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고 최초의 그것들로부터 무엇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소서. 네, 제가 이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 이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 뮤즈라고 많이 알려진 9명의 여신에 대한 그런 찬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발제문을 읽으면서 이제 잠깐 공유를 끄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기억과 예술은 서로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적어도 고대 그리스인들은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계보를 정리한 신통기라는 책이 있다. 기원전 8세기경 헤시오도스가 썼는데, 본래는 양치는 목동이었던 그에게 9명의 무사히 뮤즈 여신들이 나타나서 시에 영감을 주고 신들의 이야기를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으로 신통기의 긴 서사시가 시작된다. 예술가 학문을 관장하는 무사히, 특히 뮤즈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 9명의 여신들은 신통기에 따르면 올림포스에 주신 제우스와 기억의 여신 무네모시네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뮤즈가 시인과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예술의 여신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기억하는 학문의 여신이기도 한 이유다. 뮤즈 여신들은 태초에 신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바다와 강과 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모두 기억하기 때문에 헤시오도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기억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각자의 머릿속에 저장된 경험과 학습의 기억은 말과 글로, 이야기로, 그림으로, 연극으로, 음악과 몸짓으로, 기념물과 건축물로, 도시 공간으로 바깥 세상에 꺼내지고 타인에게 전달된다. 우리는 각자의 기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익숙한데, 일기를 쓰거나 모여 앉아서 수다를 떨면서 경험담을 나누는 사소한 일들은 물론 각종 예술 활동에도 기억이 담겨 있다. 개인의 기억들은 이렇게 표현되는 과정을 통해서 타인에게 공유된다.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이 공유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것이 집단 기억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 대중매체나 전자매체는 이렇게 기억이 공유되고 그런 범위와 속도를 넓히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신문과 뉴스를 통해 보도된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다. 심지어 SNS에 올린 나의 개인적인 글까지도 상황에 따라서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집단 내에서 혹은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기억을 공적 기억 또는 사회적 기억이라고 부르는데, 공적 기억이 되는 기준선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억, 공유하는 기억이 되면 그것이 공적 기억 또는 사회적 기억이 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기억과 예술에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억이 도시 공간에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억은 도시 공간에 어떻게 표현되는 것일까? 아마도 기억 경관이라는 주제로 지난 몇 년간 학위 과정의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많이 들었던 몇 가지 질문들을 먼저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건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것인데 도시의 공공공간에서 기억이라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할까?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집단의 기억, 공적 기억, 사회적 기억, 그런 개념들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맞는가? 만약 존재한다고 해도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집단 기억인지를 알아내고 경관에 그거를 골라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공격을 많이는 아니고 항상 약간 들어왔었는데, 뭐 모든 연구자분들의 연구가 그렇겠지만 저의 연구도 이런 질문을 발판 삼아서 시작하고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렇다, 표현할 수 있고 집단 기억은 있다라고 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특별한 방법론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집단 기억을 골라서 도시 공간에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기억이 표현된 뭐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랬을 때 표현된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에 여러 사람들이 알고 공유하고 대중적으로 공감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기억을 어떻게 집단 기억으로 만들 수 있거나 이 기억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공식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해석하려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저의 일종의 답이 기억이었던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사실은 우리 집이나 학교, 직장, 뭐 단골 식당, 매일 들르는 카페 같이 많은 공간에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기억들이 녹아 있지만 이 글에서 살펴보려는 대상이자 직접적으로 기억을 재료로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 메모리얼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는 무언가를 기념하거나 추모하는 공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교나 공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위인의 동상들도 있고요. 특별히 몇 주, 10주년, 100주년 같이 특별한 해를 기념하는 기념비나 표지석도 있고, 기념관 건물도 있고, 또 먼저 떠나간 가족이나 친구를 기릴 수 있는 묘지나 납골당 같은 것들도 기념하거나 추모하는 공간에 들어갑니다. 새해나 기념일에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현충원처럼 기억을 통해서 의지를 다지게 만드는 특별한 공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도 해외의 대표적인 메모리얼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어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요. 나치에 학살된 유대인의 유태인과 유럽인을 추모하는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나 뉴욕의 9.11 메모리얼 같은 사례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아시겠지만 잠시 공유를 드리면 여기가 이제 베를린에 있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지난 발제 때도 김정아 박사님이 독일에 계셔서 사진을 보여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가 이제 그렇고 9.11 메모리얼은 굉장히 뭐 많이들 아시는 사례일 테고 국내에도 최근에 설계 공모가 끝난 지금 4.16 생명안전공원 안산의 화랑 유원지에 조성이 될 예정인데 그 1등작이 최근에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설계 공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효창공원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계획이 설계 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국내에서 메모리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글에서는 메모리얼을 조경과 예술의 접점에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예술에서 본 메모리얼, 조경에서 본 메모리얼, 이 두 분야 사이의 접점에 놓인 메모리얼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키 중 하나는 기념비에서 공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메모리얼의 최근 동향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비에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 메모리얼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의 메모리얼은 대상 중심이었던 기념비에서 점차 공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비와 메모리얼은 각각 기념과 추모의 두 가지 기능으로 양분됩니다. 기념비란 그 모뉴먼트란 통합되고 단일한 공동의 이상 또는 가치를 상징하는 오브제입니다. 즉 모두가 기념할 만한 대상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지는 조형물이 기념비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메모리얼은 애도와 추모의 기능이 강하고 기념보다는 죽음과 상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성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구분한 게 아니라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발제문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공유하면 조금 더 따라오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단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 선행 연구에서 이 두 개념, 기념비와 메모리얼을 구분하기 시작한 이유는 오늘날 메모리얼이 과거 기념비의 성격과 달라졌고 또는 달라야만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동상이나 기념물, 표지석과 같은 기념비의 성격에서 벗어난 메모리얼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 연구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적, 사상적으로 이게 새로운 메모리얼이 필요하다 또는 변해야 한다, 변했다라고 보았다는 건데요. 현대에는
통합되고 단일한 가치를 상징하는 그런 기념비, 그리고 기념비가 상징하는 기념비성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다수의 시민과 대중이 함께 공감하면서 추모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메모리얼이 현대에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는 오직 통합된 의식과 문화가 존재하는 시대에서만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난 약 80년의 기간 동안 기념비는 절대적으로 통합된 국가의 의식이나 문화, 심지어 단일화된 역사도 존재하지 않고 점차 다양화되는 동시대의 변화에 미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메모리얼에서 기능적 측면의 재구성이 일어났다. 라고 썼는데 제가 이 부분을 박사 논문에 있었던 부분을 굉장히 요약해서 썼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2차 세계 대전 때 나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기념비를 세워 놓고 단일한 가치로 '이게 맞다.'라고 국가 주도적으로 몰아가던 그런 그게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지만 그런 것들이 전쟁들이 다 끝나고 여러 가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국가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한 가지가 맞다고 하고 우리가 그거를 다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 그런 식의 어떤 기념 방식이 옳은가?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제 지난 80년 정도 동안 있어 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쉽습니다. 형태가 변화하는데 수직적으로 세워지던 기념물, 기념탑, 기념비가 점차 수평적인 공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건 미국의 메모리얼 연구자인 에리카 도스라는 사람의 말을 제가 빌려왔는데요. 우리는 조각상 마니아, 스테이츄 마니아에서 메모리얼 마니아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 세미나에서 다루는 예술 분야, 특히 미술사조, 특히 20세기 후반에 공공미술, 대지예술 이 두 가지가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술관 밖으로 나와서 도시 맥락 속으로 들어간 공공미술은 대상으로서 오브제라는 예술에 더 이상 주목하지 않았고 미술 행위가 벌어지는 도시 공간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장소 특정적 미술과 같은 공공미술 실천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의 예술계 엘리트들은 조각상을 세우는 기념물 방식이 굉장히 구식의 예술이다, 올드 패션이다라는 권태감을 가지고 있었고, 한편 이 시기에 함께 대두된 대지예술 분야는 그 로버트 스미스의 스파이럴 Z가 유명하죠. 그래서 형태에서 탈피해서 오브제보다는 대지의 맥락을 중시했고 자연과 대지의 힘을 중요한 주제로 부각시켰다. 시공간 변화, 방문자의 활동과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장소성,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숭고미 등이 메모리얼 공간에서 나타나는 대지예술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의 전문가들, 즉 미술가들이 사실 도시 공간에서 공공 기념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요한 주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메모리얼의 형태가 그런 오브제 중심에서 어떤 공간을 체험하는 행위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양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예술과 예술 분야가 메모리얼이라는 공간을 일종의 기억의 터로 구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메모리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해당하는 공간에 남아있는 관련 기억의 흔적이 별로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참사나 재난이 일어난 실제 장소의 경우에 이 사건이 최근에 일어나서 그 흔적이랑 잔해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아니면 메모리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터에 남아있는 실제 기억의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장소에는 아무 흔적도 없는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대라는 정도를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도 많고 사실은 기억이랑 별로 관련이 없는데도 그냥 그 입지가 중요해서 상징성이 있어서 메모리얼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9.11 메모리얼 같은 경우가 사실 테러가 일어났던 현장이었고 그 건물 장소성과 정말 연계되어서 만들어진 경우라면 사실 두 가지가 있지만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의 터는 사실 아우슈비츠 같은 박해나 학살의 현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계가 없고 이런 장소성 때문에 사실 논란이 일어났던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안산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4.16 생명안전공원의 경우에는 여기 분향소가 있었고 그 희생자 학생들이 좀 많이 나왔던 단원고와 가깝다는 이런 정도의 장소성? 왜냐하면 그 분향소를 치우고 현장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장소성이 있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효창공원은 사실 장소성과 관계없이 이곳에 독립운동가의 유해가 안장되고 기념물이 오게 되었기 때문에 공간의 특성이 만들어진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소에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기억의 흔적이 실제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흔적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공간에서 이런 추상적인 기억을 물리적으로 구현하고 추모의 감정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상력과 예술성이 좀 동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이 가진 이야기, 내러티브를 공간에 구현할 수 있는 좀 창조적인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을 설계한 이 피터 아이젠만이라는 건축가가 이 콘크리트 블록을 2,711개를 놓는데요. 이것을 이제 격자로 배치를 하면서 이것은 이름 없이 죽어간 유태인과 유럽인들의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그런 그 콘크리트 블록 사이에서 느껴지는 압도감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했던 것을 짤막한 사례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그 이외에도 많은 예술가들이 작업하고 설계한 메모리얼에는 이런 상상력과 예술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술은 상상력과 영감을 발판 삼아 메모리얼의 기억의 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 그렇다면 조경에서 본 메모리얼 부분은 어떨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메모리얼이 조각상에서 공간 중심으로 변화를 하면서 사실 공간 설계를 담당하던 건축가 조경이 이 메모리얼의 영역에 편입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대 메모리얼에서 굉장히 주요한 사례로 꼽히는 세 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워싱턴의 베트남 참전 용사 메모리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뉴욕의 9.11 메모리얼 모두 건축가, 조경가의 설계작입니다. 이렇게 공간에서 기억이라는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 시퀀스를 만들어내고 방문자가 기억을 스스로 경험하면서 걸으면서 경험하고 추모도 병행할 수 있는 공간 구조, 동선을 구성하는데 강점을 지닌 전문가가 바로 건축가와 조경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경가의 강점은 메모리얼 공원이라는 공간을 만들 때 잘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2가지 정도를 가져왔는데 오늘 그중에 한 가지는 자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연은 메모리얼 공원에서 여러 의미를 가진 요소로 추모의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 9.11 메모리얼 공모전에서 이 안은 떨어졌지만 최종 8개 안에 올랐던 설계안 중에 하나인 빛의 정원이라는 안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찾지 못해서 못 보여드렸는데 이 자연을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는 요소를 설계하고 메모리얼을 찾아와서 애도하는 사람들이 자연이 계속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삶에 대한 그런 뭔가 자연과 대비되는 무상함, 안타까움 같은 것들을 고찰하면서 자연 속에서 위안과 안도의 감정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자연 요소는 희생자나 이런 사망자들의 무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작년 8월에 이탈리아 건축가 안젤로 레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위해 밀라노의 산시로 축구 경기장을 개조한 삶을 위한 기념비라는 이름의 추모 공간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경기장 지붕을 덮고 있는 철제 구조물을 제거하고 관중석에 35,000그루의 사이프러스 나무를 심은 설계안이 인상적인데 35,000이라는 나무의 숫자는 이탈리아에서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의 수를 나타냅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이탈리아에서 묘지와 종교 공간에 사용되는 신성한 나무인데 불멸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그 설계안인데요. 이거를 이 전체 화면으로 볼 때 임팩트가 좀 있어서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경기장이 제가 안 넣었네요.
여기 산시로 경기장이 본래 그 인터 밀란과 레알 마드리드라는 유럽의 그 굉장히 유명한 두 축구 구단이 공통으로 70년 정도 홈구장으로 사용했던 경기장이어서 이탈리아인들의 기억 속에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경기장인데, 여기가 오래돼서 이제 철거를 하려고 했을 때 이 건축가가 여기를 코로나 기념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제안을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게 굉장히 원래 축구 경기를 관람했던 관중들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나무로 대체된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좀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4.16 생명안전공원 국제설계 경기에서 지금 그 2차 심사 때 최종 5개 안이 올라갔었는데, 그중에 1개의 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리소 컨소시엄의 안에서는 은행나무 한 그루를 한 명의 희생자, 여기서 희생자는 그 단원고 학생들 250명인데 그 한 명의 희생자에 각각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실제 단원고 희생자 250명의 이름을 각각 배치하는 방식으로 추모 공간을 채워나가는 이 은행나무 한 그루가 실제로 공원에 봉안되는 희생자에 직접 대응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 묘목의 은행나무를 심으면 이 은행나무가 성장하면서 기억이 담기고, 가을이 오면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서 세월호의 기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이 개념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은행나무에 대응을 해서 그렇게 뭔가 자연과 인간 희생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신 부분이 인상 깊고요. 네, 자연 이외의 또 다른 조경의 역할은 도시 공간 안에서 일상성과 관련된 부분을 또 하나 꼭지로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4.16을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 이 설계 공모 지침서를 살펴보면 공원에서 너무 세월호 참사의 기억에만 치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치중을 지향한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공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공원의 일상과 참사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공존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상과 기억의 공존이 필요했는가 하면 메모리얼 공원이 도시 공공공간에 섞여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보내면서 방문하는 공원에 특히 세월호 이 안전공원의 경우에는 봉안 시설을 함께 놓았어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함께 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 설계 공모 지침서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성은 도시 공공공간에 만들어지는 메모리얼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발제문에는 넣지 않았지만 사례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같은 세월호 이번 공모전에서 여기는 2등 당선작인데, 저는 이런 도면을 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왼쪽에 빨강색의 축구 여러 경기장 코스가 그려져 있는 이 도판을 보면 누가 딱 봐도 여기는 빨간색 우레탄 그게 깔린 운동 공간이구나, 뭔가 추모 공간이 아닌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았는데, 이분들의 그 의도는 사실 운동을 하러 여기 원래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고, 운동을 하러 이 공간에 왔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메모리얼과 일상적인 공간이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그런 설계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런 네, 부분을 그 도면 보여주세요. 저희 못 보고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군요. 잠시만요. 네, 요 도면입니다. 여기에서 네, 이 운동을 하러 와서 자연스럽게 메모리얼 오른쪽과 위아래 전부 메모리얼 공간이거든요. 네, 위쪽이 메모리얼 공간인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설계 설명서에 담겨 있는 걸 보고, 좀 이런 일상성을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자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실인데, 20세기에 사실 가장 끔찍한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 희생자를 추모하는 이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에서도 이런 일상성이 있습니다. 메모리얼 사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사람 키보다 훨씬 콘크리트 블록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하늘, 빛, 나, 콘크리트가 보이고 바깥의 도시 풍경과 소리는 점점 사라지면서 뭔가 그 안에 이렇게 홀로 있는 것 같은 압도감, 추모의 감정을 경험을 하는데 메모리얼 가장자리 쪽에서는 사람들이랑 함께 걷고 자전거를 타고 편안하게 산책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고 심지어 이 콘크리트 블록 위를 이렇게 뛰어다니는 뭐 사람들이나 앉아서 쉬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들이 어떤 아주 무거운 공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무겁게 이용하고 경험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어떤 좀 네, 의미심장한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를 이제 사례로 보여드리고요. 사실은 이렇게 추모 공간의 자연과 일상성이 결합된 메모리얼 공원이 도시에서 시민들에게 하는 역할은 치유인 것 같습니다. 이때 치유의 방법은 충분히 슬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이나 상실을 마주했을 때 충분한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하는 애도의 과정을 거치면 그 잃어버린 것, 상실이 우리에게 슬픔의 기억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도의 과정을 완수하지 못한 그 상실은 계속해서 치유되지 않는 열린 상처처럼 남아서 트라우마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멜랑콜리라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프로이트의 이론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 멜랑콜리의 상태에 빠지면 어떤 상실이 회복되지 못하고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병의 상태에 다다르지 않으려면 애도 과정을 완수해야 하겠지만 이 공간으로 넘어오면 인간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메모리얼에 가면 계속해서 그 기억의 파편이 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공간은 계속 회복되지 않은 상처처럼 상실의 공간, 어떤 멜랑콜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 반해서 이 공간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 공간에 있는 그 기억을 보고 충분한 계속 애도할 수 있는 공간, 슬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애도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조금씩 애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상처를 아물어 가게 되고 이 기억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공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 아팠던 기억이 뭔지를 알고 나눠 가지면서 공감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한 결은 아니고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를 잠깐 짚어보다가 생각한 부분을 읽으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 메모리얼 사례들을 살펴보면 기억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추모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마치 그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메모리얼이 저런 기억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상황과 맥락, 배경과 이해관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기억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메모리얼로 조성해야 한다는 공식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중요한 기억이 있다고 해도 그 기억을 담은 공간을 조성하는 일은 전혀 쉽지가 않고 오히려 메모리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억 논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메모리얼 모두 전부 다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왜 만들어야 하는지 관련된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어떤 집단이 다르면 그 이해 집단 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같은 기억을 우리가 모두 같은 걸 알면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다면 이런 기억의 갈등이 어느 정도 메모리얼이라는 공간에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결과물로 반영되어 표현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있었던 부분은 메모리얼에서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변화하거나 공간을 어느 다른 쪽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타협점에 이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억에는 사회적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우리 사회에 생명, 안전이라는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 4.16 생명안전공원이라는 네이밍이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갈등이 있고 기억이 표현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반영되는 방식이 메모리얼 이런 도시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억과 관련된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갈등과 논쟁의 결과로 기억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었고 이 기억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을까?
메모리얼을 넘어서 기억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표현된 결과물을 접할 때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은 단일하게 통일되고 합의된 역사와는 다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직접 부딪혀 경험하는 각 우리 사람들이 가진 기억이 있고 이것이 서로 공유되면서 영향을 주고받아서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의 특별한 지점이다. 라는 말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발제를 마치고요. 이제 두 분의 토론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순서를 미리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권영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두 번째인 줄 알고 넋놓고 있다가요. 네. 지금 UH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 토론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 이미지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 일단 써온 글을 읽으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은 덜컥 토론을 한다고 수락을 해 놓고 이게 제가 적임자가 아닌 것 같아서 내내 고민을 했어요. 일단 그 조경 분야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섣불리 말을 얹기가 좀 저하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이번에 주신 발제문에서 이 표현이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이 표현보다는 실은 재현에 가깝기 때문에 표현과 재현과 사이의 간극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기억과 역사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고자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예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이미 역사화 작업이 끝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기억의 영역을 통과해야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음 일단 그 기억이라는 것은 이게 일단 과거를 소재지로 하지만 지금 여기라는 맥락에서 소환되는 회상의 메커니즘이라서 이제 늘 현재와 함께 얘기가 되죠. 또 기억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또 기억의 사회적인 용법은 집단적인 성격을 띱니다. 개인의 기억이 사회적인 틀 속에서 형성된다라고 한 알박스의 말은 우리에게 꽤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진 선생님께서도 기억이 개인의 것이지만 왜 집단 기억이 되느냐에 대해서 짚어주셨죠. 네. 알박스는 역사가 진실을 담아내지 못할 때 개인의 기억이 사회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역사의 한계를 사용할 수 있는 저항적 기억으로서 집단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홀로코스트의 그 역사 기록 작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집단 기억을 강조를 한 것이죠. 또 인제 그 기억의 여신 문혜모 시인을 언급해 주셔서 그 문혜모 시인의 딸이면서 역사의 여신이라고 일컬어지는 클리오라는 것의 뜻에 뭐 명성도 있지만 서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어떻게 어떤 과거를 기억할 것이냐, 어떻게 기억할 것이고 누가 기록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발제해 주신 내용은 메모리얼을 조경과 예술의 접점에 있는 대상으로 놓고 일단 도시 공간에 표현되는 기억의 의미를 살피고 계십니다. 이 글을 통해 역사와 기라 간의 집단 기억 그리고 이제 그 아스만이 이야기한 문화적 기억 그리고 기억의 주체로서 소설자 위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기억이야말로 사회적이며 또 문화적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서술이 역사가라는 서술자의 권위와 그의 시좌에 의존한다면 메모리얼은 설계자가 호경화되고 그러니까 설계자가 당연히 누구인지 알고 노출되지만 그것보다는 그 만들어진 그 공간을 훨씬 더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기념비에서 공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최근 동향을 짚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가 됐는데요. 기념비라는 이 오브제가 아니라 체험 공간으로서의 메모리얼은 방문자의 개별적인 경험이 재구성되는 기억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와 달라지죠. 역사는 이제 "기억이 죽음을 전제로 서술된다."라고 그
호젤릭을 비롯한 많은 살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건의 역사화를 경계하면서 문화적 기억으로 지속시키는 일은 추상적인 역사 바깥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경험의 주체를 사용할 틈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메모리얼 역시 기억과 망각의 전쟁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 메모리얼은 역사나 역사학을 어떻게 성찰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발제해 주신 내용이 공간 도심이었다면 저는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까.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시간의 문제인데요. 일단 시간의 층위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 기억, 그리고 경험하지 않았지만 추모 공간이라든가 기념, 의례, 예술, 여러 가지 사료 등등 매체를 통해서 얻은 정보나 이미지에 의한 기억, 을 구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 세대들은,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은 문화적 기억을 가지고 있겠죠. 그에 따르면 그 경험적 기억은 역사적인 기억이기 때문에 활성적이지 않고 저장된 기억이지만, 문화적 기억은 기능 기억이고 활성 기억이어서 세대를 이어서 학습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렇게 내 세대가 겪지 않은 전쟁이랄까, 뭐 어떤 역사적 사건 같은 것들도 실은 기억 속에 있는 거죠. 문화적 기억을 통해서. 역사적 기억이 현재와 미래로부터 과거를 분리한다면 문화적 기억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습니다. 문화적 기억은 의식화된 표현과 시대 정신을 통해 변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억을 역사와 반대편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두 개가 서로 맞대고 있는 그런 서로를 지탱시키는 그런 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령 5.18은 역사이면서 문화적 기억이기도 하죠. 홀로코스트 연구자인 그 마리안느 허쉬는 그 포스트 메모리라는 개념을 들어서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이후 세대의 기억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메모리 세대에게 5.18은 역사로 학습되고 또 경험 세대의 트라우마에 의해서 추체감되는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김군이 대표적인데요. 네, 그래서 그 발제해 주신 내용, 이 공간에 관한 사연은 시간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사화된 과거, 이미 30년 이상이 지났다. 그래서 지금 세대의 경험 기억과 무관한, 그래서 뭐 부모 세대라든가 아니면 이전 세대가 겪었을 그 경험 기억 속에 녹아있는 어떤 사회적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이제 초체험하게 된 그런 세대에게 이 기억의 문제는 또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시간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인 과거는 어떻게 다르게 기억되는가. 실은 5.18과 세월호는 공통적인 지점이 많고 그 기억의 문제라든가 그 재현의 문제에서 할 얘기가 많지만 세월호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재현의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혹은 메모리얼은 시간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네,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또 다른 질문을 또 상상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상상적으로 만들어진 기억의 공간에서 과거의 사건은 시간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해석이 되죠. 그리고 고문자가 거기에 이제 머무르는 그 시간 동안은 이 기억을 그냥 고여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 기입이 돼서 그 다음을 살아가는 미래로 열려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과 기억의 공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신 대목이 현재 일상 속에서 기입된 과거의 시간, 그리고 함께 살아갈 미래의 시간에 대한 사유이기도 하다고 보았습니다. 뭐 가령 세월호를 기억하겠다라는 말은 세월호를 뭐 잘 보존하고 뭐 아카이빙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현재 속에 들여놓고 그 사건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행동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떤 그 메모리얼 공간에서 느끼는 감정 혹은 정동적 사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메모리얼 공간에서 우리는 과거와 연루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피식민의 경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전쟁과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는 역사는 현재를 사는 개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메모리얼이 제공하는 체험은 연루되었다는 감각을 통해서 감정을 유발시킵니다. 뉴스바움은 감정이 이제 동물적 에너지나 충동이 아니다. 상념의 지정학적 용기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감정이란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가치를 지각하는 아주 지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문화적 기억은 개인적인 체험 속에 재구성되며 전승됩니다. 뭐 말하자면 어떤 공간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많은 생명들을 이제 함부로 '죽음에 이르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슬픔이라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감정이라는 것은 뭐 그런 비이성적인 것이 전혀 아니라 머릿속으로 우리가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적으로 사유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무의식, 잠재성 영역에서 작동하는 정동의 항해 운동을 상상해 보아도 좋을 듯합니다.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상황에 직면해서 지각되는 감정의 강렬도는 돌이킬 수 없는 마주침으로 다시 사건을 발생시킬 힘을 내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제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과 망각의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과거를 기억하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 또 메모리얼이라는 것이 일상 속에서 또 자연과 더불어서 그런 영향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무엇을 기념하고 추모하고 기억할 것인가? 그에 따른 결과물은 종종 공공적이며 정치적인 판단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상처와 수치를 기록하고 또 상실과 고통을 재현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딜까? 그래서 이 질문이 또 먼 길을 가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감정의 연대 문제 그다음에 그 공감의 정치 그러니까 그 공공성이나 정치성에 관한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메모리얼의 시공간적 상상력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바로 권영란 선생님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건축공간연구원 권영란이라고 합니다. 그 손우신 박사님께서 오늘 기억을 표현하는 그 메모리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면은 저는 그 표현이 되기 전에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는 20세기 후반 유럽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을 이제 후세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 고민의 결론으로는 그 무형의 기억을 유산이란 헤리티지의 형태로 그리고 그 유형의 어떤 그런 것으로 변형을 해서 이제 상속을 하는 게 공동체 기억을 온전히 후세에 상속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밑에 보시는 사진처럼 그 폴란드에 위치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요 고민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그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했던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 활용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 기초 연구는 이런 부정적인 기억들을 유산의 형태로 남길 때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떤 정책적인 시사점을 내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제가 요번에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살펴봤던 몇 가지 사례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메모리얼과 관련된 사례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불편한 기억을 남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지점을 좀 중요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 유형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제비라고 하는 건데요. 그 손우진 박사님께서 발제 내용에 메모리얼이 기념비, 이렇게 수직적인 형태에서 공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이 재미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최근 들어서 그 과거에 세워진 기념비의 역할을 어떻게 절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이제 수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고 있다는 현상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우선 이런 단제비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의 기념비 이런 동상이나 비석을 세워서 그 사람의 공덕이라든지 어떤 그런 행동 자체를 이렇게 좀 기리기 충분했던 그런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에는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사진을 보시면은 먼저 이 김백일이라는 사람 동상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똑같은 높이의 단제비를 세워서 그 김백일이라는 사람의 친일 행적을 여기 밑에 보면 자세히 적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원래 이렇게 세워진 기석이었는데 이 친일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기석을 뽑아서 다시 높이고
그 앞에 단제문을 설치를 해서 이 사람들의 그 친일 행적을 꼬집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상이나 기석뿐만 아니라 이런 친일 행적이나 노동 수탈과 관련된 공간들에도 여기 세 번째 사진처럼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는데요. 또 세 번째 사례 그 광주에 있는 전남 방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제비 사례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이런 동상이나 관련된 건축물을 단순히 이제 철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두고 그 바로 옆에 단제비를 같이 병치를 시켰다는 점인데요. 이런 단제비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죄를 묻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기념비를 세웠을 당시에 우리가 역사에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행동을 좀 반성하게 하는 역할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후세에 전달하는 역할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요 메모리얼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형태가 수직에서 수평적으로 바꿔왔듯이 이제 단제비의 형태 또한 이제 이런 형태가 과연 이상적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보아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네거티브 건축 유산이 메모리얼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주도에 위치한 이승만 별장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이후에 방치되고 있다가 제주시에서 이승만 기념관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계획하는 과정에서 제주 축산 개발과 협의를 하고 나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억이라는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당연하게도 이제 4.3 사건 관련 당사자들이랑 유가족들이 반대를 했겠죠. 그리고 결국엔 이제 도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판단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 기념관으로 보전 활용을 한 사례인데 이 민주인권 기념관은 2005년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에서 이제 경찰청에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 교육센터로 활용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고요. 이게 이제 앞선 그 이승만 별장이랑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승만 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시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다면은 민주인권 기념관 같은 경우에 관련된 민주화 운동의 이해 당사자들이 먼저 추진을 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이 메모리얼 기념하고 추모하는 대상이랑 그 대상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승만 별장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좀 기념하는 공간 그런 성격이 강했고 물론 이제 종합정비 계획에서 과업지에서 잘 살펴보면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랑 4.3 사건 관계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한 줄 정도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이 사업에 대한 반대가 의견이 많았을 때 그 제주시에서 이제 제시한 주요한 어떤 논리는 우리 제주시의 국가 원수와 관련된 건축물이 요거 하나밖에 없다. 요거 보전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강해서 이제 사업 추진에 실패를 했던 것 같고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 같은 경우에는 독재 정권의 어떤 폭력 그리고 불편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긴 하지만은 이제 민주주의나 인권이라는 조금 더 보편적인 가치를 기념하는 공간으로 이제 좀 그 가치를 다시 좀 바꿨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두 번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남영동 대공분실이 조금 중요한 사례인 이유는 원래 기존에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랑 인권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같이 엮는 게 조금 터부시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인권이라는 가치를 좀 끌어오면서 이제 당시에 그 독재 정권의 여러 가지 이 인권 문제들을 같이 이제 끌어올 수 있게 된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고 오늘 조금 전달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마지막 슬라이드에 써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시간을 너무 잘 맞춰주셔서 딱 8시에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모시면서 우리 세 명이 함께 토론할 내용을 어떤 걸로 잡아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다 안 좋은 기억, 부정적인 기억에 대해서 사실 저 다 연구를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메모리얼 기억 사실 좀 아픈 기억, 참사, 재난, 뭐, 뭐 홀로코스트 이런 거에 대한 메모리얼 공간을 연구를 했고, 지금 양근혜 교수님께서도 토론문에는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세월호 관련된 연극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좀 연구를 많이 하셨고, 권영란 선생님도 네거티브가 너무 이름에 딱 드러나죠. 네거티브. 우리가 이 역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이 관점이 들어간 대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메모리얼과 연극과 헤리티지를 대상으로 부정적인 기억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10분만 쉬고 8시 10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오늘 후반부에 나누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잠깐 PPT로 만들어 둔 게 두 가지가 큰 꼭지가 있어요. 물론 이 두 개만 할 건 아니고 중간중간 다른 자잘한 질문들을 많이 얘기하겠지만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아까 말씀해 주신 시간 관련된 문제, 특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이거를 지금 읽어내는 현재 우리 간극, 뭐 포스트 메모리라던가 단죄비의 사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제가 기억 표현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기억을 표현하는 순간 이걸 만드는 사람이 생기고 경험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창작자나 설계자의 의도대로 기억을 읽고 경험하는가? 그리고 그래야 하는가? 좀 아닌 것 같지만 일단은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질문을 올려놓는 이유는 오늘 들어와 계신 다른 패널 네, 분들께서도 혹시 이제 이 두 가지 주제나 혹은 그 이외에 오늘 발표나 발제나 토론에서 나왔던 주제 아무 어떤 것도 좀 뭐 궁금하거나 아니면 나도 한마디를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채팅방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따가 저희 자유 토론을 이제 시작할 때 채팅방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도 이제 조금 더 소통을 하면서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10분 쉬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편한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토론을 조금 이제 저희끼리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서 질문도 받고 뭐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에 제가 한 가지 받은 질문이 있어서 이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양 교수님께 제가 사전에 이제 토론 내용들을 보내면서 드렸던 가볍게 여는 질문에 있는 그 질문과 비슷한데요. 그 연극 분야의 전공을 이제 계속 연구를 하셨는데 저희 오늘 오신 패널 분들 중에는 좀 조경 전공이나 이쪽 분야 전공이 많아서 저희에게 조금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똑같이 기억이라는 주제를 표현하지만 연극으로 표현하는 것과 도시의 메모리얼로 표현하는 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은 이제 조경에서 메모리얼이라는 공간이 반영구적이고 좀 하드한 공간이면 연극은 퍼포먼스고 조금 소프트한 그런 표현 방식이 아닐까. 그래서 연극과 메모리얼의 이제 어떤 좀 기능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사실 저는 연극을 많이 본 경험이 없어서 몇 번 보아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부분이 더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그런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이제 무대에 가서 보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정동 부분을 쓰면서 이제 그 항해운동이라는 그 대목은 브라이언 마소미가 쓴 그 책에서 따온 것인데요. 근데 제가 그 대목을 쓰면서 생각한 건 사실 연극은 아니었어요. 그거보다도 뭐 메모리얼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공간에 가서 그 안에서 뭔가를 마주하게 됐을 때 제가 느꼈던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연극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표현과 재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현된 이야기, 드라마 속에서 그게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객과의 약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강렬도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가령 제가 그 안산에 갔을 때 어 그 나지막한 연립 주택들 그리고 뭐 그 단원고 교문 그리고 뭐 기업 그 관련된 조그마한 그 기업 저장소 그 전시 공간 이런 데 갔을 때 느꼈던 감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순간에 내가 겪은 일이 아니지만 '아 이 일과 나는 연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거의 직관적으로 들었던 것이고 저는 그러한 경험들이 결국은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뭐 그런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그런 불행한 역사들이 어 우리 삶의 일부이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이듯이 이것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느끼게 해 준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을 쓴 것인데 연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5.18 같은 경우에 5.18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엄청 많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술 작업이 많지만 영화화되는데 30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극영화로 만들어지는데 꽤 오래 걸렸고 그것도 소설 원작으로 한 것이 영화화된 것이고 그리고 그 극화된 영화에 대해서도 한동안 좀 말이 많았죠. 왜냐하면 음 그 허구적인 스토리가 있는 그것으로 옮겨왔을 때 사라지는 그 진짜의 감각 그날의 진실에 대한 감각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드라마로 재현하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18은 어쨌든 지금은 극화를 하지만 재현의 방식으로 드라마를 만들기도 하지만 세월호는 아직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의 얘기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호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개개인이 이 이제 기억을 관객에게 묻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같이 기억하는 문제로 가져갈 것이냐를 되묻는 연극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재현하는 드라마보다는 그런 퍼포먼스나 이머시브 공연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을 주셔 가지고 생각해 본 사례가 있는데 작년에 공연했던 왕석의 이야기라는 연극이 있었는데요. 이 연극은 이제 작가와 창작진들이 중국의 그 무순 전범관리소에 방문을 해서 이 무순 6년이라는 작품을 먼저 2018 년에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왕석의 이야기라는 공연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 전범들을 수용한 수용소인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꽤 많은 숫자여 가지고 거의 그 900 명에 달하는 숫자의 이 전범들을 교하기 위해서 뭐 자백서를 받고 그걸로 또 공연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예술적인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과정에서 그 전쟁의 상흔을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끔찍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복원했다 그 문제를 얘기해 주셔 가지고 실은 저는 본 것이 아니라 그걸 듣기만 해도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어 그런 경우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아니지만 음 어 결국은 우리도 그것과 연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뭐 거제도 포로 수용소라든가 이런 공간에서 취재를 해서 그것을 또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고 이런 경험들은 외국 작가들이나 창작진들이 꽤 많이 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가다울 수는 없겠지만
어떤 그 실감을 무대 위에 재현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아닐까 싶고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메모리얼과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또 꽤 달라지는 지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답변을 들으면서 또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TV나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무대는 먼저 막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 게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조금 더 연극 무대에선 더 빨리 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형식 안에 들어오면 어떤 것들은 삭제되고 어떤 것들을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재현될 때 그러니까 뭐랄까요? 원래 원본에서 조금 더 멀어지는 그런 일들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음. 음. 그러니까 영상으로 역사 박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지점 같은 것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아. 음. 영상으로 박제되기 때문은 아닌가요? 혹시 그 부담감이 영상으로 박제된다는 그러니까 예를 거. 들면 세월호 관련된 영화들 중에 대다수는 다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음. 그때 당시에 최근에 나온 당신의 4월 같은 경우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당사자라는 이 개념도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뭐 유가족이라든가 그 생존자라든가 뭐 그때 뭐 단원고 그 주변의 뭐 선생님이라든가 그 주민들만 당사자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뭐 똑같은 그 죄책감을 겪고 괴로워했던 이 사람들도 저는 넓게 보면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당신의 4월에서는 유가족들이 진상규명 관련해서 집회를 진행할 때 그 통인동에서 커피 공방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이제 뭐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전부 다 당사자로 호명하고 있는 이런 다큐였고요. 그런데 상업 영화로서 생일이라는 영화가 나왔고 전도연과 설경구가 주연한 그 영화는 말하자면 드라마로 극영화로 만들어진 사례인데요. 근데 이 영화는 실제 그 치유 공간에서 한 생일 모임을 바탕으로 해서 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저 사람 전도연이라는 걸 누군가 누구나 다 알고 저 사람이 설경구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너무나 연기 잘하는 배우지만 우리가 거기에 몰입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이 아직까지 다 완전히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이 일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측면이 아주 큰데 이것을 또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걸 소화하기가 꽤 까다로운 게 아닌가. 그 영화가 꽤 굉장히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영화가 영화 내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깥에서 뭔가를 계속 가지고 온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음. 이게 되게 흥미롭네요. 왜냐면 저는 영상을 이제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방식이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현장 뭐 실제는 아니어도 좀 재현하는 방식이니까 그냥 공간에서 갔을 때는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잘 모르고 가면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그냥 공간에서 뭔가 그런 공간인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몰라서 사실 임팩트를 엄청나게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막 연극이나 영화에서 경험하면 훨씬 더 '아 이거에 대해서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기억에 딱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게 배우인 걸 다 아니까 오히려 몰입이 안 돼서 사실 만약 쪼끔 진정성에 더 포커스를 맞추자면 정말 장소에서 쪼끔 더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반전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 저만 해도 5.18이라는 것을 뒤늦게 저도 대학 가서 알게 돼서 너무 충격받았는데 학교 다닐 때까지 안 배웠거든요. 그리고 광주에 가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다들 막 그 5.18 기념관인가요? 거기를 막 몰려가는데 저는 그 뒤에 있는 무명시들의 묘에 가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느꼈던 그 강렬함이 어쩌면 뭐 이렇게 설명은 안 되지만 저를 되게 많이 바꿔놓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미국에서
누군가요? 그 베트남 참전 공원을 이렇게 그 어떤 수직적인 조형물이 아니라 그 밑으로 파서 만든 거기에 그 희생자들의 이름이 쫙 있고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딱 비춰줬을 때 오는 그 충격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우리 역사,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이고 뭐 과거 역사를 이 아픈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정도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하나 다 공성을 가진 인간이고 그리고 거기에 반사되는 나의 모습이 저 속에 함께 있는 구성원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자각이 드는 순간 어 저는 그 사람은 다시는 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고 그것을 뭔가 알게 된 이후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연극이 그런 경험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 저는 특히나 세월호 이후의 연극은 그런 재현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걸 감지하면서 요즘에 연극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가짜가 더한 진실일 수는 있겠지만 그 잘 만들어진 가짜와 어 진짜 우리가 실제로 기억해야 하는 집단 기억 속에 놓여 있는 어떤 사태를 분별하는 그런 눈들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메모리얼의 방문자들이거나 연극의 관객들이 그거는 그거대로 의미가 있고 또 연극 만들어진 이야기 안에서 펼쳐지는 것은 또 그거대로 공감이 되고 그래서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른 관점을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되게 재미있네요. 저는 제가 이걸 연구 대상이어서 그런지 제가 쪼끔 이렇게 지겨웠던 걸까요? 아무튼 네 요렇게 원래 가벼운 질문으로 하려고 했는데 쪼끔 깊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잠깐 넘어가서 권영란 선생님께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이거 제가 먼저 드렸던 질문인데 요거는 쪼끔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문화재라는 대상은 네. 사실 대상이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대상을 우리가 문화재로 등록을 하고 지정을 해서 이런 대상을 지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가치 평가가 완료가 되고 이게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경우인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네거티브 헤리티지라는 그 단어를 이번에 다시 보다 보니까 헤리티지인데 우리는 이거를 네거티브하다고 생각해. 이거 좀 부정적인 것 같아.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현재 우리가 평가하기에 이거 되게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 헤리티지라는 개념이랑 좀 최근에 이런 동향이라던가 이런 연구의 동향 같은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일단은 제일 대표적인 연구자인 메스켈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어떤 부정적인 집단 기억이 저장되는 요소 그러니까 헤리티지라고 하니까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기록물이 될 수도 있고 동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어떤 대상물의 부정적인 기억이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거티브 헤리티지라고 부르고요. 제 연구에서는 그냥 네거티브 헤리티지라는 용어를 처음에는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연구에서는 이제 이게 정책적으로 헤리티지가 활용이 될 때 이런 부정적인 사건이나 기억들에 의해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조금 더 좁혀서 정의를 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 좀 연구 경향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뒤에 헤리티지라는 단어보다는 앞에 네거티브 외에 뭐 불화라든지 불화 문화유산, 불화 헤리티지, 기피 문화유산, 불편 문화유산 뭐 이런 식으로 그 문화유산이 대중들에 의해서 그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어떤 이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느낌을 받게 하는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외국 그러니까 해외 연구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 뭐
예를 하나 들자면 분쟁 문화유산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런 용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뭔가 역사적인 사건, 우리나라로 하면은 그 일제강점기의 그 위안부 문제 같은 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그 대상물이 문화유산이 됐을 때 이런 거를 분쟁 문화유산이라고 부르자라는 뭐 이렇게 조금 더 그 문화유산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걸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승만 별장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합의가 안 돼서 여기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고 계속 그냥 못 됐나요? 넘어가지 못했나요? 아니요. 이게 또 제가 방금 설명드린 연구 경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좀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별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됐어요. 등록이 됐는데 저희 그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등록문화재 제도를 살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문화재로 이게 등록을 하자고 논의가 시작이 돼서 등록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어 이제 그 불편한 기여 아니면 그 역사적인 사건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스텝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일단은 전문가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문화재위원회 위원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거 등록을 할까 싶으면은 이제 그때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예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보고 약간 의견을 달 수 있는 정도? 그 외에는 이제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이거는 문화유산이 되기에는 뭔가 아직은 아닌데라고 의견을 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됐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승만 기념관으로 이승만을 조금 더 기념하고 두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이제 발표가 났을 때 이제 그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화재는 어쩌면 메모리얼이나 연극이랑은 달리 제도가 있으니까 사실 가장 변화가 딱딱하고 늦게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지정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갈등이 일어난다고 취소가 되는 건 아니군요. 일단 제도가 더 강하군요. 네. 사회적 여론보다 제도가 우선이군요. 네. 그런 부분. 그러면 제가 잠시만요. 2가지 질문을 올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넘어가서 아까 올렸던 것 중에 시간 관련된 부분을 잠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양 교수님 토론문에도 있었던 어떤 포스트 메모리와 같은 개념, 우리가 지금 경험 안 한 세대, 이후 세대의 기억, 그다음에 권영란 선생님 사례에서도 단죄비 같은 거 진짜 이상하죠. 앞에 거는 안 없애고 옆에 놓으면서 더 강화하는 방식이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조금 생각했던 사례가 떠오르면 독일 같은 경우인 것 같은데 그 전쟁 중에서도 1, 2차 세계대전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특히 2차 세계대전이 너무 끔찍해서 그들은 별로 그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이거를 어떤 예술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때 당시에는 예술로 표현을 하지 않았고 뭐 아도르노 같은 사람이 홀로코스트를 예술로 표현하는 것은 야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뭐 80년대, 90년대 정도 이제 정말 포스트 메모리 세대 독일에서도 그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성인이 돼서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1980년대, 90년대가 되면서 오히려 그런 기억들에 대해서 꺼내기 시작하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해서 했고 뭐 관련된 영화나 연극 작품들도 많이 나왔고 또 이런 재미있는 그런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그 1, 2차 세계대전 연구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 90년대에 옛날 그런 기억에 갑자기 기억을 떠올리고 이거를 막 영화로 만드는 붐이 일어났는데 일종의 기억의 붐인데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짚는데 그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게 그 부모
세대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별로 이렇게 내가 있었던 경험했던 일을 들려주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자식에게 잘 들려주지 않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녀 손자를 봐주면서 자기 어릴 때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부모 세대로부터 손자 세대가 들었던 옛날의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기억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소설 같은 것도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런 일을 겪었대."라고 하면서 전쟁 관련된 소설이 시작하는 이런 구성. 타이타닉도 그런 구성이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그 할머니가 갑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시간의 간극 고런 것들이 굉장히 쪼끔 이게 저 다른 분들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거리가 있을 때 아니면 시간이 쪼끔 지났을 때 과거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사례를 보셨거나 아니면 좀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권영란 선생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저도 이렇게 시간적인 거리 두기가 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올해 연구 진행하면서 왜 한국외대에 있는 이현경 교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교수님이 그 불편문화유산 관련된 연구를 하시고 지금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실 때 가장 처음 이제 이 불편문화유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혼한 할머니의 결혼 반지 이제 빗대서 그 네거티브 헤리티지 불편문화유산을 설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혼한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랑 엄청 많이 싸우고 뭔가 이런 갈등 관계가 있고 이혼을 하게 됐을 때 그 반지를 서랍 속에 이제 깊숙이 넣어뒀다가 이제 그거를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이 반지를 꺼낼 수 있을 때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쯤이 분명히 생기고 그때 바로 그게 이제 빗대자면 그 어떤 대상물을 문화유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불편한 기억이라든지 역사적인 이렇게 뭔가 참혹한 사건들이 쪼끔은 약간 멀어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거는 각각의 사건들 각각의 할아버지들마다 그 시간의 길이는 다르겠죠. 이렇게 그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저는 엄청 공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네요. 네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이혼의 상처를 쪼끔 괜찮아질 수 있는 애도의 시간을 갖고 나서 네, 그 떠났을 때 네, 교수님은 이렇게 그 열이 이제 약간 식을 수 있는 아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열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되게 양 교수님께는 양 교수님 어떠신가요? 이런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저도 대해서. 사실은 군대 연구자여 가지고요. 저는 그 90 년대에 조선 총독부 건물 폭발할 때 저는 그때 어려서 못 봤지만 사실 연구하면서 그게 없어진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각이었다면 지금 역사학자들은 그것이야말로 헤리티지 불편문화유산인데 그것을 없애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당연히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막 대대적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래서 막 그걸 중계하고 그랬던 것 같던데 그런데 최근에 올해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총독부 건물만 뽑고 근데 뭐 그 집안 안정화 때문에 말뚝은 또 그대로 놔뒀다. 실은 말뚝이 그 전기를 뭐 이렇게 차단한다 뭐 이런 총독부의 그 기획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역사의 흔적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뭐 제도나 이런 정책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 뭔가 역사화 작업이 끝난 다음에 논쟁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 이건 어떤 유형화된 유산이기 때문에 그게 가져다 줄 뭐 미관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것이 또 가져다 줄 부작용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 세월호 같은 경우는 뭐 안전공원 만든다고 할 때
그 반대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도 갑자기 서울시가 그 기업 공간을 철거한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절차가 일단 굉장히 잘못됐고요. 결국 그 광화문 그 재조성하는 이슈 때문에 철거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될 텐데 전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통보하고 철거하고 이런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 불편하고 우리가 상기하면서 얻게 되는 또 그 힘든 감정들이 있지만 이것을 후대의 역사에 계속 남겨두고 전승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거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총독부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었어서 되게 갑자기 총독부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막 생각이 났는데 그 옛날에는 그때 당시 신문 기사를 한 10 년치를 봤는데 당연히 부숴야 한다가 굉장히 지배적인 여론이고 "부수면 안 된다."는 뭐 주장한 건축가 사무소에 막 일이 끊기고 뭐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돈이 많이 드는데 국민들이 뭐 "얼마씩 내서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굉장히 여론이 그랬었는데 지금 20 년,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사실 진짜 많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공간에서는 저희도 이제 그런 사례를 알고 있는데 혹시 저런 것도 궁금해요. 뭐 예전에 뭐 영화나 이런 데에서 보면 뭐 예전에는 굉장히 항상 부정적으로 다뤄지던 인물 뭐 제가 너무 아는 게 없지만 장희빈이나 뭐 그런 쪼끔 극악무도하게 형제들을 죽였던 뭐 이방원이나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도 최근에는 뭐 드라마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막 각색을 해서 쪼끔 뭐 스토리를 있는 어떤 사람처럼 입체적으로 막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이게 사례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근대 사건과 관련해서 뭐 연극이나 뭐 아니면 쪼끔 넓혀서 영화, 드라마 쪽에서도 이런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뭐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 역사적 인물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그 유족들이 혹은 뭐 자손들이 문제 제기하면 그죠. 그때 명량 때인가요? 그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이게 그 역사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 늘 논란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면 뭐가 제대로 된 고증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발제해 주실 때 그러니까 어떤 조형물이나 기념비는 어쩌면 조금 행정적인 처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공간을 조성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마치 연극을 보러 가는 극장에서 내가 느끼는 그런 감각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물론 극장 문을 나서면 다시 이 비루한 내 현실로 돌아오지만 그 공간에 있는 순간만큼은 내가 그 공간에서 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게 뭐 어떤 과거에 뭐 학살당한 뭐 기록들이든 아니면 아주 좋은 기념의 순간이든 그 안에 있는 동안 오롯이 거기에다가 이제 매맡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극장에 있을 때 뭐 만들어진 이야기든 아니면 그냥 퍼포먼스든지 그동안의 나의 체험이 어 또 다른 기억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경험이 만들어내서 그 잔상이나 그때 나는 어떤 잔여가 다시 문화적 기억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 사건을 특히 주목한 이유가 그 이전의 사회적 참사와는 다르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기록하려고 했다라는 것. 음. 그래서 직접 진도로 가서 있었던 일들을 다 세세하게 기록해서 우리가 그때 좀 자명하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역사 그러니까 후대 역사가겠죠. 그 후대에 이것을 어떤 문구로 기록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지금 집단 기억을 형성을 해 버렸거든요,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메모리얼 공간이 조성된다면 저는 '그런 기억을 담는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이라는 것은 어 어떤 공식 역사의 담론 이과 다른 어떤 지점을 건드리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냥 뭐 감정이나 정동의 영역이라고 썼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어쩌면 역사서를 보지 않고 영화를 보는 것이나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서를 보면 더 확실한 역사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보면서 '아 저때 저런 고뇌를 했겠구나. 그 선택에 이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메모리얼 파크를 관광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전쟁의 기억이라는 것이 나의 DNA의 역사이기도 하고 내 역사 내 뭐 뭐랄까요? 뭐 이 공동체, 국가, 뭐 나라 이런 것들에 전승되어 온 그런 유산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작업이라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게 고리를 놔주신 것 같아서 사실은 이걸 근데 쪼끔씩 다른 것 같아요. 메모리얼 공원을 만드는 과정이랑 만드는 주체랑 또 이렇게 극을 써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주체랑 또 문화재를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해 나가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에 있는 또 주체들이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는 주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경험하는 사람 그 만드는 주체가 있고 경험하는 사람이 이게 사실은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냥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먼저 이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쪼끔 이야기를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공원은 메모리얼 공원은 대부분 공모를 통해서 당선이 이렇게 되면 그 팀이 어떤 그전에 이미 설계 지침서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 설계 지침서를 만드는 과정이 사실 뭐 세월호 안전공원의 경우에는 거기부터 이미 논쟁이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공청회를 했던 거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데 공모에 당선되고 나서도 설계하신 분들이 실제로 이제 실시 설계에서 시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들어보면 '아 내가 공모할 때는 이거 아니었는데 얘기하면서 많이 바뀌었다.' 아니면 뭐 원하는 것들이 막 추가되고 공간이 변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려면 뭐 1 시간, 2 시간으로는 끝도 없다. 이렇게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공간이 완성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일단 네. 보통 그래서 발주 이게 공사처럼 발주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수주를 해서 이렇게 짜내 가면서 그 기억이 뭔지를 읽어내고 이렇게 설계자분들이 많은 공청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방식인 것 같다면 어 연극 분야에서는 어떤 분들이 쪼끔 대본을 쓰시고 좀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근데 저는 꼭 의도대로 읽을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설계 공모작이 그죠. 기획한 의도대로 안 나오는 문제랑 나중에 이제 관람객들이나 방문객들이 방문자들이 의도된 대로 체험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음.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요. 연극도 사실 연출가나 작가의 의도가 있겠지만 관객은 다 다른 걸 가져가거든요. 다 다른 걸 가져가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영화도 크게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대중이나 관객을 무등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집단화되는 경우가 있고 집단으로 호명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저는 개개인이 느끼는 것과 개개인이 이해하는 정도는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경험치와 뭐 살아온 환경과 여러 가지 뭐 정체성의 맥락과 이런 것 때문에 다 다르게 읽히는 거라서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음 세월호 기억교실에 갔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어떤 최근에 어떤 인터뷰였는데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자기랑 똑같은 이름을 발견한 거죠, 그 책상에서. 그러면 이 일은 너무나 특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아 네 몸까지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야 천안함은 왜 추모하지 않고 왜 세월호만?'라고 정치적인 것에 금방 휩쓸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을 체험해 보면 다르게 느낄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믿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게 뭐 세월호 사태에 대한 뭐 진상규명 이런 것에 대한 거는 모를지 몰라도 아 수학여행 갔다가 죽은 생명에 대한 애도의 감정이라든가 그리고 자기가 겪은 죽음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진짜 이웃은 아니지만 그 사람과의 어떤 심적인 호응을 하는 그런 과정에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게 메모리의 기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말하면 실은 뭐 메모리얼 파크 하면 다 그 납골당 그러니까 각자 그 가족들이나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러 가는 공간이 제일 많이 검색되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저는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연결된 사람의 죽음이 아니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애도할 수 있고 쪼끔 더 나아가자면 그건 사회적인 의미로 확장을 시켜서 이 공동체가 앞으로 그러면 이와 같은 또 다른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정책 차원에서 '아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걸 만들어야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나는 안 그렇게 생각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이게 상당히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뭐 가까운 기억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면 아주 옛날 아주 옛날 아니네요. 아주 옛날 좀 옛날이어도 또 그런 계속 이해관계자가 부딪히는 마치 제주시와 4.3 유족이 부딪히듯이 그런 계속 부딪힘들이 있는 간극이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권영환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좀 문화재 근데 사실 키워드가 그렇네요. 네거티브 헤리티지라는 말 자체가 이미 부정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를 깔고 있네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 조금 그 메모리얼 파크라든지 연극과 조금 다른 점은 네거티브 헤리티지라는 거 분명히 그 역사적인 사건에 관련돼 있는 어떤 대상물이 있고 그 대상물에서 그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조금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후세에 방금도 말했듯이 어떤 열이 한 김 식고 난 이후에 그곳을 방문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사례 설명을 들었듯이 민주인권기념관이 뭔가 과거의 행적을 꼬집고 그리고 이제 그때 바로잡지 못했던 우리를 조금 반성을 하면서 그리고 민주랑 인권에 대한 가치를 후세에 어떻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게 과연 그 세 단계까지 모두에게 다 이게 그게 다 거쳐갈 수 있는지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연구에서 네거티브 헤리티지라고 했을 때 조금 중요한 특이한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점은 네거티브 헤리티지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네거티브하지 않다는 게 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군함도라고 하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일제강점기의 어떤 그런 노동 착취의 그런 현장이나 영화 장면을 떠올리면서 분개를 하겠지만 일본은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본은 그걸 굉장히 산업화의 자랑으로 여기고 그 근대 유산 산업유산군이라고 해서 또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에 등록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린 포스트 메모리는 실제 경험된 사건이나 그 역사를 그대로 복원하려고 하는 목적과는 사실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메모리에 해당하는 소설들도 되게 많은데
실은 자기의 일상 안에서 그게 어떻게 일부로 들어와 있는가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게 지금 20대 초반 대학생이다. 이들에게 올팔은 너무 먼 이야기일 수 있는데 김군이라는 영화를 80 년대에 태어난 감독이 만들면서 그 시선은 굉장히 사뭇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향한 것도 아니고 그 인물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좀 새로운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문화적 기억이 계속 중첩되고 있는 이 과정을 좀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모든 기억은 다 포스트 메모리가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중에 어떤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붙잡아서 그것을 사라지지 않게 계속 공간으로 마련해 두어야 하느냐 그런 문제일 것 같고 이 거리 두기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도 되겠지만 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 체험하러 온 프로그램에서 그 전쟁 기념관에 가서 막 자기네들이 막 추모하고 애도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맨날 이렇게 지나다니는 공간이었지 전쟁 기념관 갈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한테 '아 맞아. 저기가 있구나. 저긴 전쟁 기념관이야.'라고 뭔가 좀 환기시키게 만들어 주는 대목이 보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공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한 번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방문하고 다시 방문할 때마다 새롭게 이제 얻어지는 게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순간에는 그냥 그런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재확인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그 감정이 애차원이 이렇게 감수성을 딱 이렇게 고양시킨다거나 그런 순간들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딱 오는 그 지점이 어느 표현 방식이든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이 꼭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논쟁적인 부분들도 언젠가 또 꺼내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방식이 다르지만 공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고 제가 오늘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만나서 모인 게 처음인데 너무 재미있네요. 언젠가 저희끼리 따로 만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이제 한 가지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요것만 이제 얘기를 하고 간단히 얘기를 하고 인사를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이제 메모리얼이라는 대상은 기억을 재현하고 반영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메모리얼이 기억과 관련된 격렬한 토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미 기억에 대한 논의가 끝난 것들이 메모리얼이 되는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방금 저희가 토론한 내용이 사실 "아니다."인 것 같아요. 그 논의가 끝난 것이 메모리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일어나고 또 변화하고 아니면 제도가 먼저 "이거는 의미 있어."라고 헤리티지로 찍었는데도 나중에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계속 갈등이 있는 것 같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 사실 '매력이 아닌가.'라는 제가 그런 코멘트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기억이 대립하는 게 진짜 매력인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받은 적도 있어서 기억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 아까 당연히 그 의도대로 읽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이런 공간, 표현 방식, 헤리티지 뭐 연극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런 네 '기억에는 이런 매력이 있다.' 다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은 주제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부분은 마치고요. 두 분의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짧게 듣고 다음 회차의 세미나를 잠깐 설명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어 권영란 선생님 먼저 해 주세요. 네. 우선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아까는 저 제외하고 20 분이 들어와 계셨는데 이렇게 3 명의 얼굴 말고 모두 그냥 까만 화면에 이름만 적혀 있어 가지고 발표하는데 굉장히 좀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발표 내용 혹시 들으시고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ULC 홈페이지에 토론문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읽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 교수님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처음 뵀는데 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연극
말고 다른 분야를 좀 열심히 봐야겠다. 저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다시 그걸 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 오늘 두 분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사실 토론자를 정하면서 좀 논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너무 감사했고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마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다음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음 회차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다음 세미나는 10월 13일에 조경과 전시의 네, 전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발제 유영희 선생님, 지금 서울대 건축과에 계시고, 네, 많은 전시 작업도 많이 하신 유영희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다음 그 10월 13일 수요일 같은 시간 7시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세미나 이후에 이 세미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한 번 하는 오픈 피드백 자리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9월 17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고 똑같이 홈페이지에 이제 팝업창 뜨면 링크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 세미나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하면서 뭐 다음에는 이런 거를 더 잘해야겠다라던가 뭐 그런 내용들을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또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오늘의 세미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